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대장암 환자의 수술 식이요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는데 잘 안 싸져서 결국 병인 거죠. 보통 우리가 싼다라는 이 표현이 소화와도 관계가 있고 변을 보는 거를 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술했던 이 대장이라는 곳도 결국에는 음식물의 찌꺼기 중 물과 무게 양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형성하는 곳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이 대장을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장간순환이라고 해서 장이 안 좋으면 왜 이렇게 상관없이 피곤하지? 왜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장이 안 좋으면 간이 부으면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소화도 좀 불편하고 피로감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식이요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쪽에 수술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 무기질의 흡수 및 불량이 나타나는 거, 비타민 B12 흡수 불량이라고 해놨는데 장을 수술하신 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어지럽지? 라는 생각들 한 번씩 하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붓는 거,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계속 감기 아니면 트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장 절제 수술을 하고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의 직후에는 바로 식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분식을 시킨 이후에 미음, 죽, 밥 이런 형태로 식사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이미 이 단계를 다 지나서 밥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에는 똥이 나오는 길이에요. 그죠? 똥이 나오는 길이다 보니까 내가 수술했는데 그 수술한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하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가 안 일어나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미 수술을 다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이 요즘 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러신 경우에는 장을 쉬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화를 많이 안 시킬 수 있는 이런 흰밥이라든가 흰죽의 상태의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치료의 한 길이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막 해서 꼭 요런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중에서도 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장에 자꾸 가스가 차고 불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을 쉬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을 쉬게 해주는 식사를 우리는 저잔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저잔사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변의 양과 빈도를 줄여서 장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변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변을 가지고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변이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굵게 만들죠. 이렇게 굵어져 버리면 잘 안 보이겠네요. 이렇게 굵어져 버리면 이게 장을 지나면서 이 속에 나쁜 물질들을 얘네들이 흡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장을 잘라놨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변이 굵어져 버리면 수술한 부분은 자극을 주면서 복부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낫는 기간 동안까지는 변이 굵어지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게 식이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 굵어지는 식사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식사죠. 우리가 야채라던가 아니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이런 원래 변의 찌꺼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이 굵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사를 안 하는 게 식이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잔사 식사라고 하는 거는 긴 식사는 아닙니다. 수술하고 수술 직후에 해야 되는 식사라서요. 보통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에 따라서 1년 정도, 한 달 정도 요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향 치료만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저잔사 식사는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배 떨어지자,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변이 안 좋아졌어.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뭐 어떤 음식을 먹었대. 이제 한 예로 보면 회를 먹었어요. 보통은 수술하신 분들은 회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회를 먹었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게 아닌데 말 그대로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회 먹은 날 다음 날 탈이 나서 날 수술을 하신 경우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가 문제가 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났을 때 저단사 식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는 일반 식사 똑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단사 식사의 식사 지침을 보시면 하루 3끼 이상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해서 배변 습관이 규칙적으로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예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먹으면 계속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편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내 컨디션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근에 변 양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식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장이 예민해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굳이 중간중간 간식을 챙겨 먹기보다는 하루 3번의 식사를 해서 규칙적인 시간에 해서 내가 규칙적인 시간에 변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과식은 피하는 거 당연하겠죠. 지금은 최대한 장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변이 많이 먹으면 또 변이 양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면 장을 자꾸 쉬게 해주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다 보니까 또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과식을 피하는 것. 이거는 수술을 하고 1년이 지났던 5년이 지났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곡의 섭취는 피하고 이왕이면 쌀밥 위주의 부드러운 식사를 섭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잡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봐도 굉장히 까끌거리잖아요. 쌀밥에 비해서, 그죠? 쌀밥에 비해서 잡곡은 아무래도 까끌거린단 말이에요. 이 까끌거린다라는 얘기가 잔사, 섬유질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변 자체가 굵어진다고 했죠. 굵어져버리면 또 장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잡곡 섭취는 피해 주시는데 생활하시다가 나는 요 저산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이 좀 불편하고 소화도 좀 안 된다 이러실 때도 잡곡밥은 좋긴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쌀밥으로 바꿔서 드시는 것도 요령이세요. 그리고 익힌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생선회나 육회 등의 섭취는 당분간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선회나 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한 지 벌써 나는 1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라고 할 경우에는 생선회나 육회 같은 거 섭취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안 좋으면 간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선회나 육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있다고 해요. 그 균이 간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했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선회나 육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안 그래도 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아 버리면 이 몸속에 나쁜 균이 있는 것들을 해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회와 육회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수술했을 때는 보통은 한 달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고기를 드시더라도 살코기 정도의 육류, 생선, 두부,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육고기 같은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붉은 살 고기가 참 안 좋다던데 뭐 개고기는 어떨까요? 뭐 소고기는 어떨까요?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육고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름이 많지 않은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신다면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몸에 좋은 역할을 해요. 몸의 면역도 유지해주고요.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가 있다면 얘를 치료해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육고기 섭취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고기를 안 먹고 지내다 보니까 소고기는 안 넘어가. 난 돼지고기가 더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신 분들은 돼지고기 드셔야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나는 개고기를 먹으니까 훨씬 낫더라. 이러신 분들은 개고기 드시면 돼요. 되는데 대신 아직까지는 장이 예민해 있잖아요. 그죠? 장이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이 많이 섞인 부분을 드시게 돼버리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설사가 나버리면 횟수 자체가 많아지거든요. 장에 기름이 끼면. 그러면 한 번 벌고 두 번 되고 두 번 벌고 세 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프겠죠. 아프고 항문도 따끔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라는 거지. 일부러 뭐 돼지고기가 안 된다. 아니면 생선만 먹어야 되나요? 등푸른 생선만 먹어야 되나요?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좀 잘 생각하고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유질이 많은 질긴 채소는 제한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일회 섭취량을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섬유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배추 있죠. 배추를 딱 분질러 보면 안에 실 같은 게 막 들어있어요. 그걸 섬유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섬유질은 삶아버리면요. 기능이 확 떨어져요. 예, 그 섬유질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사실 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 섬유질이 많으면요. 이 섬유질은 몸속 혈관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찌꺼기가 있으면 얘들한테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장이 예민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을 자극을 해서 통증이나 설사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도 마찬가지 내 현재 배 상태 그리고 지금 변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좀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부드럽게 익혀서 이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익힌다고 했더니 환자분들에 따라서 야채는 먹어야 되겠고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이 야채를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윙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질의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가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생과일 주스보다는 당연 주스류가 좋겠죠. 그러면 생과일에는 섬유질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섭취는 조금 줄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 등을 자제해서 장에 대한 자극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극적인 향신료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후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카레가루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향신료라고 합니다. 근데 마늘은 몸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늘이 생 거는 아무래도 장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를 구워서나 볶아서 드시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춧가루 같이 후춧가루, 고춧가루는 맵잖아요. 그러면 장에 자극이 돼서 설사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아니면 장이 지금 현재 나 최근 들어서 자꾸 설사를 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 기간 한 주나 한 2주 정도는 조금 양을 줄여서 사용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를 데워서 마시거나 발효유를 마시는 게 좋은데요. 어렵게 되어 있죠. 유당불내증 결국에는 나는 우유 먹으면은 배에서 부글부글거려. 우유만 마시면 설사를 해. 이러시는 분들을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우유가 좋다고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용으로는 요즘에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우유가 따로 나오고 있어요. 락토우유라고 해서 따로 나오고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락토우유를 마셔도 장에 가스가 차고 배가 부글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우유 아니더라도 두유로 바꿔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효유라고 해서 불가리스, 비피더스 아시죠? 그런 걸로 대신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린 음식이나 지나치게 단단한 음식은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탈수와 변비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나 다 듣는 얘기예요.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대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물 부분에 있어서는 탈수, 변비, 이건 결국 뭐냐면 수술을 하시고 장이 안 좋아지면 설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설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설사를 통해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어쩔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설사는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데 그럼 선생님 물 대신에 커피나 차 같은 거 마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커피나 차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참 좋아요. 이뇨작용이 좋다라는 건 말 그대로 소변을 더 자주 본다는 거야. 내가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 그러면 나는 실제로 그걸 마셔가지고 수분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나 커피를 마셔도 되는데 만약에 마셨다면 그거 마신 것만큼의 물을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용은 안 돼요. 물 대용으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건 안 되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마셨다면 내가 원래 마셔야 되는 물보다 조금 더 마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이에요. 수술하시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샐러리, 견과류는 좋다고 해서 자주 많이 드시죠. 호두, 땅콩, 잣 같은 거, 옥수수, 팝콘, 그리고 파인애플, 말린 과일, 과일 껍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과일 껍질은 몸에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일부러 깨끗하게 씻어갖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 들어서 더 더부룩하다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조금 견과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때는 잠시 쉬어주시는 거. 그러면은 견과류를 저는 생으로 안 먹고요. 이걸 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데 어때요? 이러는데 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섭취는 조금 줄여보실게요. 그리고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귀. 나 왜 이렇게 자꾸 수술하고 나서 다니면서 뿡뿡뿡뿡 거리지? 이러시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몸속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배출하면 다행이긴 한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러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구르트라던가 콩, 맥주, 탄산음료, 그리고 양파, 우유 같은 것들이 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요. 지금 보시면 콩이나 양파나 우유, 요구르트 나쁜 거 아니잖아. 몸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생활 중에 가스가 발생시켜서 불편하다 하신다면 아, 내가 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지는 않았나? 요걸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으세요? 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그럼 보시면 계란, 제일 첫 번째 그림은 계란이에요. 계란, 양배추, 양파, 치즈, 파, 마늘. 자, 보시면 다들 자기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죠? 이렇게 냄새를 갖고 있는 것들이 몸속에서 여러 물질과 섞이면서 안 좋은 냄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 감기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난다 할 경우에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불편한 거죠. 생활에 불편하고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이제 감기를 이렇게 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피로할 거예요. 아마 한번 내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최근 들어서 감기 냄새가 좀 독해졌네 이러실 경우에는 피곤하지는 않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잔존해 있으면 간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음식도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 생활 중에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변비를 일으키는 식품, 변을 묽게 하는 식품을 있는데요. 변비를 일으키는 식품에 보면 바나나, 감, 땅콩, 토란, 인절미를 두고 있고요. 바나나나 감이나 땅콩 같은 토란 같은 경우에는 덜 익은 거. 완전히 푹 익은 거는 사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덜 익은 게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실 수 있고요. 변을 또 묽게 하는 거는 반대로 콩류, 자두, 찬우유,
지방이 많이 함유된 라면이라든가 튀김, 술, 아이스크림, 풋과일 같은 거를 변은 무디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최근 들어서 변이 좀 안 좋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도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수술하고 1개월 전으로 차츰 수술 부위 회복에 따라서 정상 시기로 진행하면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주는 식품만 선별적으로 제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 저거 먹어가지고 내가 변이 이랬네. 그러면 저런 음식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이런다면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사를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게 돼버리면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또 변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잔사식의 허용식품, 주의식품이라고 메모를 해놨고요. 이 저잔사 기간은 수술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이나 장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식품에 보시면 왜 우리 보통 장 수술하시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씨 있는 거나 여태 먹지 말라 해갖고 올해 참외도 한 번 안 먹었는데 딸기도 한 번 안 먹었는데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장의 상태에 따라서 딸기라든가 딸기가 포함되어 있는 뭐 유제품 그리고 뭐 참외, 수박 이런 거 키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한 달 정도가 지났다면 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량의 된장, 고추장, 팝콘, 겨자가루 같이 넣고요. 해조류나 견과류, 김, 다시마, 땅콩, 호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설사가 안 좋고 변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회복기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회복기에 있을 때 식이요법은 그러면 나는 저잔사 기간도 지났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균형 있는 식사가 최고예요. 그럼 균형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변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어보면 누가 그러던데 누가 저거 먹고 좋아졌대요. 어떤 분들은 야 저게 그렇게 대장에 좋대. 이렇게 많이들 얘기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골고루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오늘 뭐 야채 중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고기도 먹어보고 생선도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야채 섭취를 다 익혀 먹었고 양도 줄였다면 이제는 서서히 늘려나가셨죠. 이제는 안 먹었던 생채를 쌈 같은 것도 이제 먹어보고 그리고 뭐 상추쌈 이런 거 겉절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항산화식품 섭취도 늘려보시고 그 대신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여전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칼슘 섭취도 늘려보시는 형태 이렇게 식이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식이섬유소라고 해서 권장량을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식이섬유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유소는 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네는 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중에 지저분한 게 있다면 그 지저분한 것들을 몸에 흡착시키고 장을 지나면서 장에 나쁜 게 있으면 그거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소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많이 드실 거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섬유소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잡곡밥이에요. 그래서 잡곡밥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빵을 드시더라도 일반 하얀 식빵보다는 지금과 같이 통밀빵이라든가 보리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회복해 오셨다면 생과일 생야채 드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드실 때 국을 드실 때 예전에는 입원해 계실 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야. 국물만 물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야채 건더기, 추어탕이라던가 뭐 보신탕 드시는 분들은 보신탕 이런 보면 건더기 참 많잖아요. 그런 섭취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곧 해조류 많이 나올 철이에요. 그죠? 해조류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장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혈액 중에 지저분한 것들을 또 몸 밖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제 항산화 식품 우리가 다들 그러시죠. 나는 이제 항암 치료도 끝났는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앞으로 사실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나한테 다시 암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죠. 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 이제 항산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이렇게 굉장히 동그랗게 예쁜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찌그러지게 만드는 게 활성산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음식 중에 안 좋은 물질이 섞여 있거나 공기 중에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정상세포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그러지지 않게끔 우리가 공기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모인 곳에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바깥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런 원인들이 몸속에 들어와서도 찌그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항산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산화 식품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만 적어놨어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영양제 같은 거 혹시 드시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종합 비타민제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종합 비타민제의 대부분이 항산화 식품이라고 항산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영 이제 과일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채소 섭취가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영양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반찬 속에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 도움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C, 풋고추, 고추잎, 피망, 케일, 딸기, 토마토, 양배추 다 먹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E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 기름,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고 또 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방법도 있고요. 셀레늄이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극소 들어있어요. 그리고 셀레늄 영양소가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은 많이 먹으면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영양제로 먹는 거는 왜 얼마큼 먹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셀레늄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게 해조류라던가 마늘, 버섯, 참치, 아일로 쇠고기, 닭고기 같은 데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색깔을 보시면 돼요. 색깔이 진하게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진하게 갖고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다 항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건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을 띠고 있는 건 아예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진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특정하게 뭐 브로콜리만 먹어야지 아니면은 뭐 요즘 많이 드시더라 뭐 블루베리만 먹어야지 뭐 비트 요즘 좋다던데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특정 음식만 정해놓고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은 색깔을 쨍한 색깔을 내가 다양하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 지방에 있어서는 기름 자체가 문제지 그 기름 자체에서 가장 발암물질을 더 많이 만드는 거는 기름이 불 속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음식에 이제 닿아서 연기가 올라오죠.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워 먹으면 안 되죠가 아니라 직화, 저렇게 직화로 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 그렇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팬 같은 거 받쳐가지고 드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사 섭취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슘 섭취 증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다들 칼슘 얘기하면 뼈 생각만 하시잖아요. 뼈 건강에 좋으니까 우유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칼슘이 몸속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몸에 나쁜 게 있으면 신호 전달을 해줘요. 나쁜 거라는 건 결국에는 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균이 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이 칼슘이 몸속에 많으면 전달을 해주는 거야.
삐뽀삐뽀삐뽀 가서 아, 쟤들한테 지금 현재 내 몸에 나쁜 것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칼슘을 제가 자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뼈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나쁜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보시면 대장암에서 수술 직후에 식사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회복기 있을 때는 크게 제한을 두는 건 없었어요.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식사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